which is that we will not stand for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to take actions that put American men and women in jeopardy. Because you have the maniac in North Korea making this tool. 예, 2019년 마지막 날 뉴스탑 10은 여기부터입니다. 군산 미 기지의 침묵의 암살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파격 신년사가 예고돼 있다.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한 걸 정말 후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압박 수위가 최대치입니다. 군산에 있는 미 공군기지에 미국의 최첨단 무인 공격기가 들어와 있다는 첩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화면으로 좀 만나보실 텐데요. 이 첩보의 주인공은 바로 이 침묵의 암살자로 불리는 무인 공격기 MQ-9 리퍼입니다. 자, 먼저 이 얘기부터 풀어보기 전에 신 대표님. 네. 취재하셨을 때 어떻게 이 무인 공격기가 이 군산의 미 공군기지에 왔다는 첩보를 어떻게 좀 접하신 거예요? 요즘 우리 언론들 보면 그 에어크래프트 스팟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에 떴다 이런 그 보도를 하는 그 원천 소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많은 기자분들이 그 우리 그 한반도 상공만 이렇게 보시던데 여기 일본 상공에 특이한 흔적이 나왔어요. 바로 미 본토에서 날아오는 수송기들이 집단적으로 이제 그 일본 상공에 나타났는데 그 정보를 클릭을 해보면 어떤 게 나오냐?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군산 기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들이 그러면 어디서 출발했냐? 미 전역에서 4대가 왔는데 각각 다른 기지에서 출발해가지고 네바다의 어떤 기지로 모여서 여기서 뭔가 화물을 싣고 알래스카의 반덴버그 공군기지에 가서 급유를 받고 다시 군산기지로 온 겁니다. 그래서 네바다의 어떤 기지냐? 크리치 공군기지인데 여기에는 무인 공격기만 운영하는 곳이에요. 아하. 우리가 이제 뉴스 보면 어디 뭐 아프간이나 이라크나 이런 데서 어떤 반군 지도자가 무인기에 의해서 공격받았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이 크리치 공군기지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인 공격기 정류장인 셈이네요. 그렇죠. 여기에 들러서 대형 수송기들이 뭔가를 싣고 왔다는 건데 그게 뭔가는 당연히 무인기겠죠. 그런데 여기에 MQ-9 리퍼가 있습니다. 그 리퍼가 그 C-17에 하나씩 실리니까 4대의 C-17이 12월 30일 군산기지에 왔기 때문에 어제입니다. 그래서 군산기지에 지금 리퍼 4대가 와 있다라는 추정이 가능한 겁니다. 아, 그런 추정. 그러면 리퍼9, MQ 리퍼9, MQ9 리퍼. 이름도 조금 어렵네요. 이 무인 공격기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것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리퍼는 5톤의 무장을 탑재하는 무인 공격기인데 5톤이라면 우리 한국 공군의 그 FA-50 또는 F-16 정도의 그런 무장 탑재 능력이 대단한 것이죠. 여기에는 이제 이 헬파이어, 아파치 공격헬기에 장착한 헬파이어 미사일 3발, 그리고 500파운드짜리, 250kg짜리 정밀 유도 폭탄 2발,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 헬파이어 미사일 대신 탄두가 전차를 타격하는 그 말고 R9X라는 저 탄두를 장착하는 게 있어요. 저 R9X가 정말 무시무시한 겁니다. 저 R9X는 지금 뭐 화면에 나오는데, 특별한, 많은 사람을 죽이다든지 이게 아니고, 전차를 공격한다든지 이게 아니고, 특별한 한 명만 딱 제거하는. 아, 딱 표적 딱 한 명만? 그렇습니다. 구수 피해 없이 딱 한 명만 제거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딱 핀포인트를 잡아서 그게 인물이든 어떤 건물이든 딱 하나만 타격하는 건데. 아닙니다. 인물만 합니다. 인물만? 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 무인 공격기가 군산에 온 이유가 더 궁금해지는데? 자, 그럼 이 무인 공격기가 한 14시간을 작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북한까지 충분히 갔다 올 수 있고, 여기에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직 인물만 타격할 수 있는 R9X가 탑재가 되는데, 그 R9X는 칼날이에요, 칼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저걸 플라잉 긴수라고 부르는데, 긴수가 미국에 있는 그 식칼 만든 회사 이름입니다. 아하. 그래서 칼날 6개를 비산시켜서 이제 사람에게, 저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날려버려요. 그걸 이제 저 리퍼가 장착하고 가서 쏘는 건데, 그걸 이제 6발을 탑재를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과연 그 암살이라는 것이죠. 이 군산에서 떠서 14시간 정도를 비행해서 가서 암살할 때 대상자가 누구냐? 퍼뜩 떠오른 사람 한 사람 있겠죠. 그러면 네. 실제로 이렇게 북한 수뇌부 제거 작전에 언제든 출격할 수 있는
이 MQ-9 리퍼가 군산에 왔다는 건 네. 정말 북한의 도발을 준비하는 미국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고 봐야 됩니까? 그리고 이 정황을 일부러 미국이 노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군용기는 자신의 위치 정보를 켜고 비행을 해야 할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끄고 다녀도 돼요. 그런데 일부러 일본 상공에서 켰다라고 하는 것은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내가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왔다라고 하는 그 모든 정보를 거기다가 굳이 입력을 해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건 다 입력을 했거든요. 그 말은 아마 북한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밤에 가서 제거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오늘 밤에 제거할 수 있으니까 생각 잘해라 라는 그런 최후의 압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추정컨대 MQ-9 리퍼가 왔다면 이걸 전제로 하는 거죠. 네. 어제 저희 뉴스톱10에서 소개해드렸던 그레이 이글, 이 무인 공격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군산 기지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 대표님 여기서 이 그레이 이글과 네. MQ-9 리퍼가 어떤 무인 공격기로서의 차이점이 좀 있는 겁니까? 그레이 이글은 작고 MQ-9은 큽니다. 그레이 이글은 정찰이 우선으로 만들었고 그레이 이글은 아까 말씀드린 그 R9X를 2발을 탑재할 수가 있고요. MQ-9은 6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레이 이글은 정찰 전문이다 보니까 사람의 얼굴까지 다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두 대가 같이 움직인다면 그레이 이글이 누군가를 식별해주고 리퍼는 공격해주고 이런 이제 컴비네이션 작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토스를 해주고 스파이크를 때리는 그런 그렇습니다. 공격 능력을 네. 두 개 같이 한다. 그런데 둘 다 무인기이기 때문에 혹시 격수당해서 우리 조종사가 체포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전혀 없죠. 그리고 이제 방공망을 다 피해서 갈 수 있는 경로를 미국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두 기차 다 세미 스텔스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방공망을 피해서 평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 최첨단 무인 공격기까지 군산에 왔다. 그러면 그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의 턱 밑을 노리는 무기 집합소가 이제 군산이 된 셈인데요. 한반도 인근까지 이렇게 시야를 쭉 넓혀 보면 미국의 전략 무기들, 지금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는 미국의 전략 무기들이 참 어마어마합니다. 신 대표님. 네. 이 정도면은 모르겠어요. 뭐 지금 예상은 뭐 1월 8일 김정은 위원장 생일에 도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지만 제가 봤던 수준의 최고 수준의 지금 경계 태세이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함부로 할 수준이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습을 보고 지금 그 항공모함 전단이 하나 더 왔죠. 거기다가 전략 폭격기는 뭐 항상 대기를 하고 있죠. 거기다가 이 항공모함 전투기에 탑재가 되는 그러니까 존 C 스테니스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그 전투기들 수포원의 전투기들이 통째로 지금 일본의 요코타 기지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공모함 세척 분량의 전투기들이 지금 동북아에 집결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보면 이게 지상군이 아니고 이제 공군 위주이기 때문에 전면전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정밀 폭격 또는 대규모 폭격 뭐 어떤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김정은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위협을 느끼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도발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조화가 될 것 같습니다. 화면 한번 같이 보실게요. 그러니까 링컨함이 남중국해로 왔고 네. 이지스함, USS 밀리우스도 지금 동해상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지금 설명드린 무인 공격기까지 지금 아마도 추정컨대 군산 미군 기지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뭐 여기 계신 전략 폭격기는 뭐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고요.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북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사건이 중동에서도 있었습니다. 미군이 이라크와 시리아의 시아파 민병대 군사시설을 콕 집어서 타격을 한 겁니다. 신 대표님. 중동에서까지 이렇게 군사행보를 보인 미국은 이런 메시지가 당연히 북한에게도 큰 압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메시지는 이란이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북한입니다. 왜냐하면 저 시아파 민병대가 어느 조직인가 하면 카타이브 헤즈볼라라고 하는 조직인데 저 카타이브 헤즈볼라는 이란에서 자금 지원을 전적으로 다 하고 무기 지원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무기는 어디서 왔냐? 거의 대부분 북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이란이 커넥션이 있는 그 조직이고 그걸 때리는데 또 역시 또 러시아하고 관계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보호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알카임이라고 한 것을 타격을 했는데 저기에서부터 100km 지점에 러시아의 S-300 지대공 미사일 기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F-15가 들어가서 타격을 했는데 F-15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투기 중에서 레이더 반사 면적이 제일 큰 그러니까 레이더에 제일 잘 걸리는 그런 전투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투기가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최신의 지대공 미사일의 사정거리 내에 들어가서 폭격을 했는데도 러시아가 몰랐습니다. 지금 그 말은 미국의
그라울러 전자전 공격기가 얼마나 지금 성능이 우수한가를 지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라울러 전자전 공격기가 지금 뭐 미국의 항공모함에도 쫙 깔려 있고, 그렇죠. 일본 그 미사와 기제도 한 개 부대가 추가로 더 들어와 있거든요. 만약에 F-35 스텔스기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또는 무인기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냥 일반 F-16이나 F-15 같은 이런 후식 전투기가 들어가더라도 전자전기가 같이 들어가면 얼마든지 저렇게 최신의 지대공 미사일을 지키고 있어도 타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주변국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특히나 여기는 북한과 이란이 커넥션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북한에게도 메시지가 가는 것이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미국인을 위협하는 일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What we did was take a decisive response that makes clear what President Trump has said for months and months and months, which is that we will not stand for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to take actions that put American men and women in jeopardy. 물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진 않았으나 신 대표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아까 화면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그러니까 이란에서 네. 있는 일은 북한에서도 언제든 뭐 1시간 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네. 이 북한으로서는 이 미국의 엄포가 정말 예사롭진 않을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 이란 쪽에 그 시리아와 이라크 쪽에 있는 5개 기지를 동시에 때려버렸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됐냐? 미국인 한 명이 죽었습니다. 미국인 한 명이 죽은 데 대한 보복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ICBM을 쏘게 되면 그것은 미국인 한 명이 아니라 미국인 수천, 수만 명이 죽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그럼 그 무기체계가 완성되기 전에 미국은 때릴 수 있다. 한 명인데도 이 정도 5개 기지를 순식간에 초토화시켜버렸는데 만약에 우리가 수천, 수만 명이 다칠 수 있으면 그것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메시지 같습니다. 무인 공격기까지 한반도에 출격시킨 것으로 보일 정도로 이 미국의 압박 거의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전원회의가 무려 나흘 동안이나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마라톤 회의 1970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김정은의 새 길의 윤곽이 조금은 드러난 것 같습니다. 혁명의 최후 승리를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하여 또다시 간고하고도 장관 투쟁을 결심했다고 하시며 먼저 전원회의에서 나온 말들이 좀 중요할 텐데 안수양님. 간고하고도 장구한 투쟁 결심 조금 말이 어려운데 좀 풀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간고하고도 장구한 투쟁이라는 표현은 북한이 6.25 전쟁 시기에도 안 쓰던 말입니다. 저 표현은 정확하게 김일성이 소위 빨치산 투쟁을 할 때 이게 한업의 미숫가루를 먹으면서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했던 그 투쟁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을 오늘날의 북한의 상황에 대비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2의 고난을 준비하고 우리는 간고하고도 장기적인 투쟁을 준비하자 이런 표현으로 저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했던 말도 있잖아요. 최근에 했던 공세적 군사조치, 정치외교 이 부분은 지금 내부에서 지금 전원회의가 뭐 4일째 좀 쭉 진행되고 있지만 이 논의 자체,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세기를 필두로 하는 그 말 자체도 좀 뭔가 내부 경론도 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보고를 했는데 원래 이 당 전원회의라는 것은 당대회, 당중앙위원회, 그 다음에 당 전원회의이기 때문에 노동당의 지배구조, 그 개소구조에서 3위에 들어가는 건데 당대회를 보통 4, 5일간 하지 당 전원회의는 하루에 끝나야 정상입니다. 90년에 한번 딱 이틀 했고, 근데 이번에 4일간 진행된다는 건 이게 당 전원회의라기보다는 당 대회급이 열리고 거기서 당수인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보고를 하는데 이자 지적하신 그런 어떤 그 국방건설, 그 다음에 경제건설, 이런 국가건설 전반에 대해서 뭔가 지금 심중한 논의가 있는데 저 안에서 무슨 갑론을박은 없습니다. 그냥 김정은이가 내려 매기면 그걸 다 박수치고 동의하는 것 뿐이지. 하명을 내리고 지시를 하면. 그렇죠. 우리 국회나 뭐 우리 정당 회의처럼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뚜껑이 열릴지 그래서 이게 그 말하자면 그 심각한 문제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당 전원회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지 꼬박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게 1년 전이고 이제 2020년 1월 1일 내일이면 또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신년사가 또 공개될지가 주목이 되는데 원래 통상 신년사는 녹화를 하기 때문에 안소영님 원래 봤을 때 2, 3일 전에 녹화를 하는 게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예, 관례가 이제 2, 3일 전에 꼭 했고, 근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당 전원회의에서 뭐 7시간씩 보고를 하고 앉아있으니 녹화할 시간도 없고, 또 신년사의 내용과 이 전원회의 내용을 믹스해서 발표해야 되니까 아마 오늘 밤이나 빨랐으면 어제 저녁 정도에 녹화를 하지 않았을까. 문제는 형식인데 아마 벌떡 신년사가 되지 않을까. 70년 만에 처음으로 2019년 신년사를 앉아서 했는데 이거 뭐 앉아서 하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아마 이번엔 벌떡 일어나서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신년사도 올해는 좀 긴박하게, 그러니까 실제로 방송 나가기 바로 직전에 메시지를 다 총합해서 예. 녹화했을 가능성이 크고, 형식도 마찬가지로 이번엔 뭔가 엄중하고 중대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 예. 형식도 많이 파격적일 것이다. 그렇죠. 아마 김정은이나 그 지배 세력은 뭔가 좀 백두산에 가서 한다든지 뭔가 좀 파격적인 걸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그런 상황은 못 되니까 아마 내용에다가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전원회의의 결정과 신년사를 같이 섞어서 그야말로 메가톤급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러나 뭐 ICBM을 쏜다든지 이런 행동은 조금은 아직 김정은 위원장 생일이 1월 8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제하는 수위는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신년사에 핵과 뭐 무력이란 단어를 자주 언급할 수는 있어도 예. 1월 8일까지는 무력 도발을 좀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도 미국의 정찰기가 북한 전역을 이렇게 손바닥 보듯 감시하고 훌쩍 떠났습니다. We're watching what they're doing here in the closing days of this year, and we hope that they'll make a decision that will lead to a path of peace and not one towards confrontation. At this point, we'll continue to work down this path. We remain more hopeful than others, but North Koreans get to make a choice. We hope they'll make the right one. 이 주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심 대표님. 폼페이오 장관의 말은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나, 접근법이 제대로 된 건가 늘 생각한다. 고민하고 또 고민한다는 얘기인데, 물론 뭐 내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좀 봐야 되겠지만 미국이야말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읽혀지는데요. 자, 우리는 지금 뭐 결과만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을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항상 보고를 받고 있죠. 북한이 분노하고 있는 것보다 어쩌면 더 이상 과정 중에서 미국은 더 분노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 폼페이오 장관이 저렇게 웃고 있으니까 우리는 폼페이오 장관을 마치 비둘기파로 착각을 하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정권을 잡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 북한과 이란 같은 나라와는 협상을 할 가치가 없다. 저런 나라는 바로 군사적 조치를 해서 쳐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2017년 7월에 폼페이오 장관이 CIA 국장이던 시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이 평양에서 교통사고로 죽으면 왜냐고 나에게 묻지는 마라 라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신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 원래 모습은 존 볼턴 이상으로 강경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일촉즉발의 상황이 쭉 이어지고 있는 북미 그리고 한반도 정세까지 짚어봤습니다. 내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신년사 메시지를 전할지 저희도 한번 똑똑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안보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고